자, 오늘은 아프타성 구내염, 입이 왜 허는가, 입병. 자, 입이 왜 허는지를 알아야지 그걸 반대로 예방을 해서 구내염이 안 생기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제가 닥터 딩류 아니겠습니까? 이 구내염 영상도 모든 의학 논문, 문헌 근거, 자료, 서적, 그 다음에 모든 유튜브 영상, 각종 구전 민간요법들, 블로그 등등 모두 다 봤고, 제가 이번에는 한 편 아니고 딱 두 편만 보면 구내염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게 정리를 해놨어요. 구내염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구내염 왜 생기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데까지 닥터입니다. 오늘은 구내염, 입병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정식 의학 명칭은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입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이 아프타성 구내염이 왜 생길까요? 자, 이 아프타성 구내염의 원인의 계통이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다른 사람은 단 한 번도 안 생기는데 왜 나는 계속 재발하는 이런 구내염이 생길까? 이게 진짜 원인이죠.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류는 생기는 사람, 제가 잘 생기는데 닥터 딩뇨 내 안에서 도대체 언제 어떨 때 생기는지, 이런 두 가지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첫 번째 근본적인 원인이 에티올로지라고 하고, 두 번째 원인은 트리거라고 해요. 이건 원인이 아니고 사실 이제 유발 요인이 되겠죠. 자, 바로 뜸들이지 않고 첫 번째 근본적인 원인 에티올로지 제가 바로 설명드릴게요.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이 왜 생기느냐, 그것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T세포의 이상 면역 반응입니다. 자, 잠깐만요. 나가지 마시고, 자, 어렵지만 아주 재밌고 간단하고 쉽게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T세포의 이상 면역 반응, 우리 몸의 T세포라는 게 미쳐 날뛴다는 얘기입니다. 있습니다. 자, T세포가 뭐냐면, 자, 이렇게 혈관을 타고 흐르는 혈액이 있고, 이 혈액을 자세히 보면 적혈구와 백혈구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적혈구는 이렇게 한 종류로 돼 있는데 백혈구는 이게 자세히 보면 한 종류가 아닙니다. 자, 여기 백혈구가 여러 친구들이 있죠. 이 백혈구는 전부 다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일종의 우리 몸 안에 있는 군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군대로 치면은 얘가 육군이고 해군, 공군, 뭐 얘가 해병대라고 볼 수 있고, 얘가 정경, 의경,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 이 의경에 해당하는 이 아이가 T세포, T림포사이트입니다. 자, 이 애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입안에서 T세포들이 미쳐 날뛰는 게 아프타성 구내염의 원인이에요. 자, 이 애가 왜 입안에서 이렇게 날뛰느냐, 그것만 알면 아프타성 구내염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왜 날뛰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죠. 의학이 참 무기력하죠. 자, 그래서 실제로 T세포에 병이 드는 에이즈라든지 주기성 호중구 감소증, 이런 병들에서 똑같이 입에 아프타성 궤양이 생겨요. 하지만 입에 아프타성 궤양이 생긴다고 다 에이즈나 주기성 호중구 감소증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T세포의 자가 면역 반응, 이런 애들도 똑같이 아프타성 구내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루푸스나 베체트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 반응이라는 좀 뭔가 설명할 수 있는 명쾌한 논리라도 있는데,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은 정말 이 T세포가 왜 날뛰는지 이유를 몰라요. 가장 그나마 설명할 수 있는 게 유전이에요. 이 단순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은 유전력이 40% 정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 60% 정도는 유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이 허는 게 유전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의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인종 간의 차이도 있고 약간의 유전력이 있지만 이게 다는 아니다, 뭐 이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구내염은 전 인구의 20%가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구내염의 특징이 비전염성, 비감염성, 그리고 비성병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면역계통에 이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걸리는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꾸 재발하는 이 구내염이 구강암으로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를 굉장히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구내염이 있는데 이게 구강암일 확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내염이 계속 안 나오면 조직 검사를 해서 구강암이 아닌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단순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이 있다고 해서 구강암이 잘 걸리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 굉장히 명쾌한 병이고 다 본인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데 의학적으로 정확한 진단 기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네 가지 기준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입니다. 첫 번째로 임상 증상이, 이런 궤양이 절대로 수포로 진행하면 안 돼요. 수포로 진행하면 다른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 3년 안에 3번 이상 재발해야 됩니다. 이 3번 재발한 것이 모두 같은 위치면 안 돼요. 같은 위치에 재발하면 단순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궤양 주위 움직임에 의해 악화, 밥을 먹을 때 아파야 돼요. 그 다음에 치료를 하든 안 하든 후유증 없이 저절로 나아야지 단순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입니다. 자, 이런 단순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이거 생기는 사람이 가끔 가다가 이거나 이것도 생길 수 있어요. 대부분 일정하게 납니다. 소아프타성 구내염이 대부분이고 20대에 제일 호발하고, 대아프타성 구내염은 좀 더 어린 나이에 나고, 포진양 아프타성 구내염은 좀 더 나이 들어 생겨요. 궤양수는 포진양 아프타성 구내염은 이렇게 짜잘하게 나기 때문에 5개에서 20개까지도 나고 심하면 100개까지 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근데 크기가 작은 게 당연히 소아프타성 구내염
구내염이고 대아프타성 구내염은 주로 1cm가 넘고요. 기간이 대아프타성 구내염은 3달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흉터는 대아프타성 구내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위치는, 자, 구내염이 어디에 제일 많이 나는가? 자, 나보신 분들은 모두 다 아시겠죠? 바로 여기죠. 여기 아랫입술 안쪽 점막, 여기 제일 많이 나시죠? 여기 요 안쪽에도 많이 나고, 올 안쪽 여기가 13.1% 나고, 혓바닥이 위아래 다 합쳐서 18.87%, 그리고 입천장 9개라고 하는데 여기가 4.12%, 그리고 잇몸 치은이 3.9% 나요. 저는 이제 안 나본 부위가 없고요. 심지어 여기 편도에도 나봤고요. 제일 고통스러웠을 때는 요 목 안쪽 구강인두 점막에도 나봤어요. 대아프타성 구내염은 특히 입천장 안쪽, 자 여기입니다. 여기 입천장 안쪽에 난 대아프타성 구내염, 정말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치죠. 자, 여기까지가 단순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의 정의가 되겠고, 사실 이러한 단순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을 진단하는데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게 다른 병이 아닌지 감별을 해줘야 돼요. 자, 감별 진단들이 이런 병들이 쫙 있습니다. 오늘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이 중에서 오늘은 베체트 병에 대해서 짧게 제가 잠시 설명드릴게요. 자, 베체트 병은 이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이렇게 헐 수 있는 이러한 병들이 자꾸 재발하는 게 베체트라는 병이고, 자, 이런 증상들, 요런 각각의 해당 사항의 점수들이 있을 때 이런 자기가 해당되는 증상 총합이 4점 이상이면 베체트 병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눈하고 성기궤양만 자주 재발해도 사실은 베체트 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1년에 10번 이상 입이 헐거나 성기궤양이 생기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대학병원의 류마티스 내과에 가서 본인이 베체트 병이 아닌지 진료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단순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이 확실한 사람들, 저처럼, 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언제 어떨 때 잘 생기나, 자, 결국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를 못 하더라도 요걸 아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안 생기는 게 장땡이죠. 그래서 어떨 때 생기는지 요거를 11가지로 자세히 오늘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11가지의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나이하고 마지막 정신적 스트레스, 이 2가지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나이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에서 가장 흔합니다. 그 다음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나이가 들면 점점 없어집니다. 자, 뭐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분들 있죠. 뭐 내가 치약을 바꾸니까 이제 싹 안 나더라, 어떤 비타민을 먹으니까 그 뒤로는 절대 안 나더라, 그런 게 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행위보다도 그냥 나이가 들어서 저절로 없어진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은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하면 100% 낫는다, 이런 거는 그 개인에 대해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모든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 환자들한테 적용할 수는 없어요. 자, 두 번째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걸로 거의 확실시 돼 보여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생리할 때 구내염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황체기식이나 피임약을 먹었거나 아니면 임신하면 확실히 아프타성 구내염이 줄어드는 걸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알러지, 이거는 굉장히 명쾌한 경우에 해당이 돼요. 내가 우유를 끊으니까 다시는 구내염이 안 생기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굉장히 특수한 뭐 우유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 환자에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평생 우유를 못 먹어야 되는 게 불행할 수도 있겠지만, 우유만 안 먹으면 구내염이 영원히 안 날 수도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좋게 해석하면 좋은 경우이기도 해요. 자, 이런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을 일으키는 알러지 물질로 생각되는 게 우유, 초콜릿, 커피, 딸기, 계란, 견과류, 토마토, 치즈, 감귤 등등이 있어요. 이런 걸 먹을 때마다 나는 구내염이 생긴다, 이런 사람은 그것만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특정 음식을 먹고 12시간에서 24시간 내에 구내염이 항상 생기는 사람은 알러지를 의심해 보면 돼요. 자, 네 번째 음식. 자, 제가 음료수 사진을 넣어놨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아까 특수한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알러지를 제외한 일반적인 음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궁금하죠, 사실. 자, 제가 정답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죠. 아프타성 궤양을 관리하는 식이요법의 역할을 다루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는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완벽하게 이 음식은 일으킨다, 이 음식은 일으키지 않는다, 이 음식은 피해야 한다, 완벽하게 증명된 음식은 없어요. 그런데 술, 탄산, 단단한 음식, 산성 음식, 이런 것들 피해야 돼요. 자, 이 중에서 비교적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논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탄산 음료가 확실하게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단 음료수, 그 다음에 튀긴 음식, 요 3가지가 이 연구에서는 확실히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의 위험을 증가시켰다, 이런 연구가 있어요. 자, 제가
탄산 굉장히 좋아합니다. 탄산 음료가 왜 구내염을 일으키는지 그 원리는 요 밑에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튀긴 음식 역시 여기 밑에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드라이 마우스, 입이 마를 때, 자 이렇게 입이 구강 점막이 마르는 것이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의 굉장히 명백한 원인 중에 하나고 재발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마다 입이 마를 수 있는 원인도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입이 튀어나와서 호나우딩녀성 장애를 앓고 있어서 입이 안 다물어져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반드시 입이 굉장히 바싹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염증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전국에 호나우딩녀인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딱딱한 음식, 견과류나 사탕 같은 걸 깨먹을 때 그 딱딱한 음식이 구강 점막에 상처를 내겠죠. 그래서 그런 음식들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시죠? 비타민 결핍. 정말 많은 분들이 비타민 결핍이 원인이다 이렇게 굉장히 단언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비타민 결핍과 아프타성 구내염의 연관관계 모든 논문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14가지의 이런 비타민 결핍과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의 논문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케이스 논문 빼고 소위 말하는 제대로 된 논문들만 봤을 때는 연관이 있는 게 0명, 아예 연관이 없다는 논문도 있고 제일 많은 게 42%까지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결핍이 연관이 많은 논문에서도 40%, 그러니까 대략 20-30% 정도 연관이 있다. 아까 말한 유전보다 더 약하죠. 그러니까 어느 사람에서는 비타민 결핍이 있으면 구내염이 생길 수 있다. 이 정도가 의학적으로 정확한 워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비타민을 먹고 구내염이 그 뒤로는 다시는 안 났다, 이런 거는 그 개인한테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 전 환자를 대상으로 하면 그거는 100% 틀린 말이에요. 자, 어떤 논문 보시면 비타민 B12 결핍이 없는 경우에도 비타민 B12로 치료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36%에서 효과가 났다는 논문도 있고, 그래서 비타민을 한번 먹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먹으면 낫는다, 이건 틀린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인이 되는 그 비타민 종류가 뭐냐? 자,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은 비타민 B12와 엽산, 철분, 자, 이 세 가지가 구강 점막을 두껍게 하는 비타민 또는 미네랄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구내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자,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자, 이 세 가지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뭘까요? 자, 우리가 비타민 부족해서 입이 허니까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비타민 B12와 엽산과 철분이 동시에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바로 고기예요. 스테이크, 육류 많이 드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야채도 많이 들어있을 수 있지만 요 세 가지가 특징적으로 특별히 유난히 동시에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고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20% 정도가 야채가 아니고 육류 결핍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물, 여기 치약 그림 있죠. 굉장히 또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을 일으키는 걸로 상당히 연관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 게 SLS라는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치약이 있어요. 이게 치약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치약을 SLS가 없는 천연 성분의 치약을 바꾸고 나니까 다시는 구내염이 안 생기더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걸 계속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약물과 관련이 있는 그런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 환자도 있다. 이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은 지금까지 원인들을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이건 확실히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담배. 자, 담배를 피면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에 덜 걸립니다. 예? 거꾸로 말한 거 아니냐고요? 예, 맞습니다.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은 담배를 피면 덜 걸리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반대죠. 자, 담배를 피면 왜 구내염이 안 생길까? 이거 나무 위키에 들어가 보면 입안의 균들을 담배가 죽인다, 뭐 이런 얘기가 적혀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담배가 구내염을 덜 생기게 하는 그 이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담배를 피면 점막이 각질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질된 점막에는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이 안 생기니까 담배를 피면 확실히 줄어든다, 이런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담배 자체가 T세포 면역을 좀 줄여준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T세포 이상 면역 반응인 궤양성 대장염도 담배를 피면 적게 걸려요. 신기하죠? 그래서 담배가 100회 무익이라고 하는데 100회 1익쯤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내염 환자는 담배를 펴도 되나? 제가 굉장히 명확하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담배는 구강암의 아주 명백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구내염하고 구강암하고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두 번째로, 그러면 구내염 환자가 담배를 펴도 되나? 담배를 피는 사람이 구내염이 덜 걸리는 건 맞는데 구내염이 걸린 사람이 담배를 핀다고 해서 구내염이 없어지진 않아요. 이미 있는 궤양은 담배로 치료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내염을 담배로 치료하겠다는 생각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자, 8번째 미생물. 자,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죠. 이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은 비감염성, 비전염성 질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많은 의사 생명과학자들이 이런 구내염이 어떤 미생물에 의한 원인이 아닌가 하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입에 사는 L형 연쇄상 구균, 그 외에 뭐 단순 포진 바이러스, 수도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뭐 그다음에 거대세포 바이러스 이런 것들 연구했는데 전부 연관성이 떨어지는 걸로 이게 돼 있고, 그 외에 헬리코박터도 노상관, 유산균도 노상관으로 나왔어요. 얘들이 구내염을 일으키는 건 아닌데 그런 건 있습니다. 감기가 걸리면 몸이 약해져서 구내염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감기 바이러스가 직접 구내염을 유발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트리거가 될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구내염 환자하고 성행위를 하면 옮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자, 반대가 될 수는 있어요. 입에 구내염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와 잠자리를 할 때 구강성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구내염이 배우자에게 옮는 게 아니고, 구내염이 있다는 거는 입에 상처가 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의 성병이 내 입으로 옮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구내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염에 취약합니다. 자, 9번째 외상. 자, 외상이 트라우마 다친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분노의 양치질. 입이 다칠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모르고 깨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그 부위가 부어가지고 또 깨물 수 있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죠. 우리가 깨물고 나면 우리 같은 아프타스 구내염 환자들은 정말 짜증나는 게 뭐냐면 또 그 다음날 입이 헐까봐, 사실 그게 더 큰 괴로움이죠.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이렇게 깨물어 생긴 구내염은 통증도 좀 덜하고 낫는 기간도 좀 짧다고 합니다. 그 외에 분노의 양치질. 그 다음 이제 교정기, 틀니, 이런 치과 도구들, 이런 것들이 상처를 내서 구내염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설명드렸던 딱딱한 음식들, 견과류나 뭐 사탕, 이런 것 때문에 상처가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치열이 고르지 못하는 분들은 자다가 입이 눌려서 그 눌린 부위가 또 헐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육체적 스트레스. 자, 요 손이 화상을 입은 손인데 이렇게 화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감기나 외상, 자, 이런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때, 심지어 뭐 팔을 다쳐도 입이 헐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피로, 과로, 그 다음에 잠을 못 자거나 늦게 자는 건 의미있게 구내염이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수면 시간. 자, 여기 보면 오후 11시 이후에 지침하는 거는 반드시 궤양이 잘 생기고 중증도가 증가했다. 여기서 수면 시간을 조사한 게 아니고 늦게 자는 걸 조사했어요. 그래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어떤가, 그리고 빨리 자고 굉장히 빨리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수면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술, 그리고 특히 숙취, 이런 것들이 입을 헐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기 걸린 날 밤새 술 마시고 잠자리 하면 그 다음날. 자, 마지막 11번째 제일 중요한 거.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자, 저는 어떠한 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의사가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물론 이제 스트레스가 원인인 병도 있어요. 있지만 왠지 좀 원인을 잘 몰라서 은근히 그냥 둘러대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환자가 병의 원인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말하는 그런 면피성 발언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어떤 큰 병에 걸렸을 때 사실은 그 병의 원인이 술이나 담배 같은 방탕한 생활에서 오는 원인이 더 많은데,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내가 왠지 좀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로 의사든 환자든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은 명백하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이 가장 많이 생기는 직업이 뭘까요? 네, student, 바로 학생입니다. 자, 어떤 치과 병원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문맹의 경우에는 20.75%, 초등학교 졸업이면 25.78%, 중학교 26.87%. 자, 고등학교 학사, 석사, 박사까지 정확하게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서 점점 이 구내염이 걸릴 확률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직업별로 봤을 때 학생이 36.8%로 1위를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가정주부가 30.49%로 2등. 가정주부가 심리적 스트레스가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노동직, 또 이런 실직자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일반직, 사무직, 은퇴, 기타, 이런 순으로 나타났어요. 재밌는 논문이 많습니다.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1학년이 제일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3학년, 2학년, 4학년이 제일 적게 생긴다, 이런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학생이 어리기 때문에 그냥 잘 생기는 거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공부를 해도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또 헐니다. 대신에 어릴 때 공부할 때보다는 좀 덜 헐긴 해요. 그래도 나이 들어서 공부해도 또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공부와 시험은 아주 명백한 구내염의 유발 요인이에요. 자, 그래서 감기 걸린 날 밤까지 술 마시고 잠자리 하고 그 다음날 시험까지 치면 그 다음날 그 다음에 이게 뭐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진국에서 좀 더 흔한 경향을 보인다. 국가 안에서는 더 높은 사회 경제적 그룹에서 더 일반적입니다. 이런 연구가 있어요. 그 외에 가족 문제라든지 취직이나 퇴직, 이직, 이사, 결혼을 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굉장히 구내염이 많이 생기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게 정신적 스트레스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라스 발현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방아쇠다. 에티올로지라기보다는 트리거, 유발 요인에 가깝다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떤 사람이 앞으로 영원히 재발하는 그 재발성 구내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애초에 재발성 구내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재발하는 유발 요인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다 전부 100%는 아니에요. 자, 구내염을 유발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11가지의 요인에 대해서 다 살펴봤고 이 내용을 다 정리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입이 안 올지 결론은 딱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시험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좀 어렵고 시험이 끝나야 됩니다. 여기는 코리아 대경쟁사회 한국이잖아요. 자, 시험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죠,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험은 언젠가는 끝이 나니까 지금 맡은 자리에서 공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이가 들어야 돼요. 제가 갑자기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네, 지금 시험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많은 중고등학생 수험생 여러분, 우리가 롤러코스터가 재밌는 이유는 이것이 곧 끝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시험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자, 두 번째, 딱딱한 음식과 탄산 음료를 줄여라. 자, 요거는 음식 중에서 그나마 거의 가장 확실한 걸로 의심이 되는 이런 음식들을 줄이는 게 좋아요. 자, 세 번째, 알러지가 있는 음식이나 약물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명백하게 안 생길 수 있는 방법이죠. 자기가 뭐 특정 치약을 쓰면 입이 헌다, 그리고 뭐 어떤 우유나 특정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입이 헌다, 이런 음식은 그냥 피해버리면 돼요. 네 번째, 입이 안 마르도록 주의한다. 계속 물을 마시고 입이 마를 수 있는 카페인이나 술 이런 것들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육류를 잘 챙겨 먹어라. 자, 비타민 B12와 엽산,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육류를 많이 먹는 게 구내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빨리 자라. 자, 밤 11시 이전에 취침에 들어가야지 구내염이 덜 생기는 걸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자, 이게 뭐 자기 마음대로 되진 않죠. 근데 집에 가습을 충분히 하고 물 많이 마시고 평소에 마스크 잘 하고 다니고 손 잘 씻고 난방 따뜻한 옷 입고 다니고 감기에 안 걸리도록 주의하세요. 자, 오늘 시간 구내염이 왜 걸리는지, 그 원인과 구내염 환자에서 어떨 때 잘 생기는지, 유발 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 알버츠 바른다든지 이런 생긴 후에 치료는 또 다음 시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